2023년 9월 대구 수성구 한복판에 있는 강씨 집안의 오래된 한옥 마당에는 아침부터 분주한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오말숙 여사의 72번째 생신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마당에는 커다란 천막이 세워졌고 하얀 식탁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들이 빽빽하게 놓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친척들, 예전부터 시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모임 사람들까지 초대받은 손님만 무려 80명.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 앉으며 오늘 상차림이 얼마나 근사할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 큰며느리가 그렇게 음식을 잘한다며 오늘 갈비찜은 나오겠지. 수성구에서 제일 체면 따지는 집안인데 설마 대충 하겠어. 그런 말들이 마당 구석구석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한가운데 시어머니 오말숙은 자갯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녀는 손님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차린 건 별거 없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드시고 가세요. 하지만 그 순간 주방 안쪽에 서 있던 한유림은 조용히 손에 쥔 마이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검은 바지에 하얀 셔츠, 낮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누가 봐도 잔치를 준비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끝내러 나온 사람처럼 보였죠. 정오가 되자 유림은 마당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 모습을 보고도 웃었습니다. 아마 이제 음식 소개를 하려는 줄 알았겠죠. 유림은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신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는 어머니가 주신 돈에 딱 맞춰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한 푼도 더 쓰지 않았고 한 사람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썹이 아주 조금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은 박수를 치려는 듯 손을 들썩였습니다. 유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흰 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착, 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갈비찜도, 잡채도, 생선찜도, 떡도, 한정식 상차림도 아니었습니다. 80개의 즉석 흰죽컵이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김치, 봉지, 80개, 플라스틱 숟가락 80개,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형 온수통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고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숙의 얼굴은 자줏빛 한복보다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유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유림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흰죽 컵 하나를 집어들고 뚜껑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림은 온수통에서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지금 7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신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돈은 38만 원이었습니다. 80명을 대접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계산했습니다. 한 사람당 흰죽 하나, 김치 하나, 부족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터졌습니다. 뭐야, 38만 원으로 80명 잔치를 하라고 했다고? 저 집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저건 며느리가 미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너무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 강세희가 유림에게 달려들듯 소리쳤습니다. 언니 미쳤어요? 이게 우리 엄마 생신 잔치예요. 어떻게 이런 걸 내놔요?
유림은 고개를 돌려 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도 오래된 피로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세희 씨,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목도 있습니다. 당신이 늘 말했잖아요. 가족끼리는 서로 돕는 거라고. 오늘은 당신도 숟가락 하나 들고 어머니 생신을 도우면 되겠네요. 손님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세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림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강씨 집안의 무급 식모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시는 아드님 강민재 씨도 어머니께 반품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끼고 사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몇몇 친척이 달려가 부축했지만 유림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흰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그 하얀 죽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온하게 흰죽을 먹기까지 무려 7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사실을요. 그 7년 동안 그녀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부서졌고 아내라는 이름으로 버려졌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했습니다. 한유림은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담하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평범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 한대식은 장거리 화물차 운전을 했고 어머니 장미옥은 시장 한쪽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도왔습니다. 두 분 모두 성실했고 따뜻했지만 먹고 사는 일이 늘 바빴습니다. 유림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은 되게 조용했습니다. 밥솥 안에는 따뜻한 밥이 있었고 냄비 안에는 국이 있었지만 그 밥을 같이 먹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린 유림은 혼자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라도 필요했으니까요. 친구 집에 놀러 갔던 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나눠 먹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몰래 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유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꼭 사람이 많은 집으로 시집 가야지. 명절이면 시끌벅적하고 누군가가 부엌에서 이름을 부르고 밥상 앞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 외롭지 않은 집. 그것이 유림이 꿈꾸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대구의 한 식품 유통회사에서 강민재를 처음 만났을 때 유림은 그가 보여주는 평범한 다정함에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영업팀장이었습니다. 늘 일찍 출근했고 후배들에게 커피를 사주었고 야근하는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유림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퇴근길에 약을 사다 주었고 비 오는 날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화려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유림에게는 그 조용한 배려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저녁을 먹다가 휴대폰 속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조카들, 여러 친척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은 넘치도록 많았고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좀 시끄러워. 명절이면 발 디딜 틈도 없어. 그래도 사람 사는 맛은 나. 그 한마디가 유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맛. 유림이 평생 그리워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면 나도 외롭지 않겠구나. 나도 누군가의 딸처럼, 누군가의 며느리처럼 진짜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때 유림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따뜻한 집은 아니라는 것을. 웃음소리가 크다고 사랑이 많은 집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가족은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낌새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전화만 오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끔은 베란다로 나가 한참 통화하고 들어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림이 물으면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조금 꼼꼼해서 그래. 나쁜 분은 아니야. 상견례 날 오말숙은 유림의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동딸이라 귀하게 컸겠지만 우리 집에 오면 손에 물 좀 묻혀야 할 거예요. 호호. 유림의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말리기는커녕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유림이 착해서 금방 배울 거야. 그때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림은 사랑이라는 말로 불편함을 덮었고 가족이라는 환상으로 불길한 예감을 눌렀습니다. 2016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따로 얻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수성구에 있는 본가 2층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현관도 따로 있고 돈도 아끼고 나중에 집 살 때 좋잖아. 엄마도 연세 있으시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심이고. 유림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5시 40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2층은 신혼집이 아니라 대기실이라는 것을요.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잠에 취한 유림이 받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아직도 자니? 내려와서 아침 준비해야지. 그날부터 유림의 하루는 새벽 5시 40분에 시작됐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께 인사하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강씨 집안에는 1년의 제사가 9번이나 있었습니다. 제사 사흘 전부터 유림은 장을 보고 나무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고 전을 부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잠시 벽에 기대면 시어머니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힘들어? 큰 며느리가 그렇게 약해서 어디다 쓰니? 음식이 조금 싱거우면 물에 헹군 맛이라 했고 조금 짜면 네 친정에서는 이렇게 먹니라고 했습니다. 고기가 질기면 유림 탓, 국이 식으면 유림 탓, 손님이 늦게 오면 그것도 유림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다 했어요. 집에 있으니 이런 건 잘해야죠. 집에 있으니 그 말이 유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재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나 당신 아내 맞아. 아니면 어머니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야. 민재는 늘 같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유림아, 네가 조금만 참아.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러는 건 아니잖아. 네가 큰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어. 너만 부드럽게 넘어가면 우리 집은 조용해. 너만 참으면. 그 말은 처음엔 부탁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림은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밑이 꺼져 있었고 손등은 설거지와 찬물에 거칠어졌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온몸이 쑤셨지만 누구도 고생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누이 강세희는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소파에 누워 말했습니다. 언니, 친정 온 것 같아서 좋다. 애들 밥 좀 먹여줘. 언니가 해주는 게 제일 편해. 유림이 조심스럽게 나도 좀 쉬고 싶다고 말하면 세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요? 언니 전업주부잖아요. 전업주부, 집에서 노는 사람. 그 말이 유림의 등에 붙은 보이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집안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남동생의 약혼녀 서혜원. 그녀는 대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똑똑하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숙은
첫 만남부터 혜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유림에게는 부엌에 가서 국발하라고 하면서 혜원에게는 너는 앉아 있어라. 사무실 일 하는 애가 얼마나 피곤하겠니라고 했습니다. 제사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림은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지만 혜원은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림은 혜원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혜원의 눈빛이 불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가끔 유림 쪽을 바라볼 때마다 미안함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유림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목을 주무르고 있을 때 혜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유림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늘 하는 일이야. 혜원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늘 하는 일이라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유림의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겨울 유림은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내 편이 되어줄지도 몰라. 어쩌면 시어머니도 조금은 달라질지도 몰라. 어쩌면 민재도 이제는 나를 지켜줄지도 몰라.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유림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장을 보고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제사 준비를 하던 유림은 갑자기 아랫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겨우 벽을 짚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나무를 담던 손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임신했다고 유난 떨지 마라. 제사상 다 차리고 가도 안 늦어. 유림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자동 문자만 왔습니다. 유림은 결국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보며 유림은 아무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뒤늦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이렇게 심각한 줄은. 유림은 그의 손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림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사랑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밤 유림은 부엌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참으세요. 이 집 정상 아니에요. 유림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하세요. 문자도 다 저장하세요. 돈 쓴 내역, 시어머니가 시킨 일, 아주버님이 보낸 문자 전부 모아 두세요. 나중에 다 필요해요. 유림은 그날부터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을 녹음했고 민재가 네가 참아야 집이 편하다고 보낸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제사 음식 재료비를 자신이 보탠 영수증도 모았습니다. 병원 기록도, 시어머니가 임신한 자신을 몰아붙였던 날의 상황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 민재가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유림은 처음엔 이것이 탈출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나 여기 더는 못 있어. 그러나 민재는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넌 한국에 있어.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혼자가 편해. 엄마도 네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그 말에 유림은 웃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자유롭게 떠나고 나는 여기 남아서 당신 어머니 밥이나 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당신은 자유롭게 떠나고 민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 부모님 모시는 게 그렇게 억울해? 그 순간 유림은 남편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효도를 아내에게 떠넘기고 도망가는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민재는 싱가포르로 떠났고 유림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오말숙에 이른 두 번째 생신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유림에게 봉투 하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번 생신잔치 집마당에서 할 거다. 손님은 80명쯤 올 거고 음식은 네가 다 해라. 출장 뷔페 같은 성에 없는 건 싫다. 유림이 봉투를 열어보니 38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림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80명 잔치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가 집에 있으면서 그 정도도 못해. 부족하면 알아서 아껴. 큰며느리가 집안 체면을 세워야지. 예전 같았으면 유림은 울었을 겁니다. 돈을 더 보태고 밤을 새워 장을 보고 손목이 퉁퉁 부을 때까지 음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에 맞춰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유림은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즉석 흰죽 대용량, 소포장 김치, 일회용 숟가락, 온수통 대여를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정확히 38만 원 안에 맞췄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혜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신날 카메라 들고 와줘. 혜원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형님 편이에요. 유림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분증, 통장, 병원 기록, 녹음 파일 100억 본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택시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 나 집에 갈게.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언제든 와. 문 열어둘게. 그 한 줄을 보고 유림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생신잔치는 화려하게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손님을 맞이했고 세인은 옆에서 우리 형님이 음식 솜씨 하나는 좋다니까요. 라며 웃었습니다. 유림은 주방 뒤편에 서서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말이 부담이 되었겠지만 이제는 웃음이 났습니다. 곧 그들이 무슨 얼굴을 하게 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유림은 마이크를 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턱을 살짝 들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유림은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주신 38만 원으로 80분 모두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천을 걷었습니다. 흰죽 80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침묵, 그 다음엔 웅성거림,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명. 너 지금 내 생일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유림은 흰죽 하나를 뜯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돈은 아끼고 사람은 배불리 먹이고 체면은 알아서 세우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 38만 원으로 80명의 체면까지 세우는 방법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유림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이 집에서 밥을 했습니다. 제사를 지냈고 명절 음식을 만들었고 아픈 어머니를 돌봤고 시누이 아이들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큰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의 무급 식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어디서 어른 앞에서. 유림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른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으면 그건 존경받을 어른이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그때 유림은 민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을 켜고 마이크 가까이 댔습니다. 곧 민재의 느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치 시작했어. 엄마 좋아하셔? 유림은 카메라를 돌려 흰죽탑을 보여주었습니다. 응.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말을 못하시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유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유림은 웃었습니다. 아니, 나 이제야 제정신이야. 그리고 당신한테 줄 선물이 있어.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강민재 씨, 나는 오늘 당신을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니까 이제 직접 데리고 사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 대신 효도하지 않을 겁니다. 민재가 화면 너머에서 소리쳤지만 유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오래 사세요. 하지만 그 긴 세월 속에 저는 없을 겁니다. 유림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걸어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예약한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혜원이 따라 나와 유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해냈어요.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유림은 구미 친정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장미옥이 서 있었습니다. 유림은 아이처럼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왔어. 나 이제 그 집 며느리 안 할래. 나 그냥 엄마 딸로 살래. 뒤에 서 있던 아버지 한대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잘 왔다. 살아서 왔으면 됐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유림에게 된장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유림은 한 숟가락을 먹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밥상을 차렸지만 자신을 위해 차려진 따뜻한 밥상은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현실은 곧 다가왔습니다. 유림에게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고 이혼 소송에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취직하려 해도 7년의 경력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던 유림은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시어머니가 수없이 혹평했던 손. 하지만 그 손은 7년 동안 수많은 음식을 만들어낸 손이었습니다. 유림은 생각했습니다. 그 집이 부엌으로 나를 가뒀다면 나는 그 부엌으로 다시 살아나겠다. 2024년 초 유림은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 6평짜리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유 한 그릇. 처음엔 흰죽, 단호박죽, 닭죽, 전복죽, 야채죽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직접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혜원은 생신잔치 영상을 편집해 얼굴은 가리고 유림의 목소리만 담아 SNS에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강씨 집안의 무급 식모 일을 그만둡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해방이다. 흰죽 한 그릇으로 인생을 바꾼 여자. 저 가게 어디예요? 꼭 먹으러 가고 싶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찾아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시 왔습니다. 음식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았고 따뜻했고 속이 편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죽은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요. 그 말에 유림은 오래도록 웃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또 한 번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를 도우러 온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위암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수술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유림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남의 집 밥상 차리느라 엄마 밥 한 번 제대로 못 챙겼어. 어머니는 약한 손으로 유림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딸, 이제 네가 살아있으면 됐다. 그때 시어머니 오말숙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저주를 들고 왔습니다. 꼴 좋다. 시어머니 망신시키고 집 나가더니 친정엄마가 벌을 받네. 유림은 그 말을 듣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보안요원을 불렀고 회원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원은 병원 CCTV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민재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원비를 핑계로 유림을 흔들려 했습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병원비 도와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유림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를 도우러 온 게 아니야. 도망친 식모를 다시 사러 온 거지.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유림의 가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저염식죽, 회복식 반찬, 부드러운 건강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만든 음식은 곧 다른 사람들의 가족에게도 필요했습니다. 병원 보호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이 주문했습니다. 자유 한 그릇은 단순한 죽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2024년 말 이혼 소송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회원이 정리해준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민재의 방임 문자, 임신 중 방치된 기록, 생신잔치 영상, 병원 난동 CCTV까지. 법원은 민재의 책임과 시가의 정신적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유림은 이혼에 성공했고 위자료 4,200만 원과 재산 분할 일부를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민재가 뒤따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유림아, 우리 정말 끝이야? 유림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이제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끝났어. 내가 부엌 바닥에서 아이를 잃었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던 그날.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강씨 집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말숙은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38만 원으로 80명 잔치시킨 시어머니래. 민재는 싱가포르 지사에서 돌아왔고 승진 기회를 잃었습니다. 세희 역시 자신이 시집에서 겪는 냉대를 호소했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고통 앞에서 외로워졌습니다. 반면 유림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회복되었습니다. 2025년이 되었을 때 자유 한 그릇은 직원 14명이 일하는 건강식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병원과 협업해 회복식 도시락을 납품했고 전국 택배 주문도 시작했습니다. 유림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장님이라 불렀고 어떤 손님은 그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봄날 유림은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서귀포로 여행을 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앞에서 어머니는 밝은 원피스를 입고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야 네 얼굴이 사람답게 핀다. 유림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가족을 찾아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족은 언제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는 밤이면 유림은 가끔 그날의 마당을 떠올립니다. 80개의 흰죽, 얼어붙은 사람들, 떨리던 손,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순간, 그때 그녀는 단지 싼 음식을 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던 오래된 침묵을 걷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사랑이라는 말로 당신의 침묵을 요구하는 사람, 효도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대신 바치게 만드는 사람,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너져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이 울어야 평화로운 집이라면 그것은 집이 아닙니다. 한유림은 7년을 잃었습니다. 아이도 잃었고 사랑도 잃었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흰죽 한 그릇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진짜 기적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고 자신을 먹여 살렸고 부모를 지켰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잊지 마세요. 고통은 당신을 끝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신이 어디서 벗어나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댓글로 한유림에게 응원의 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혼자 참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무엇보다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자유로운 한 그릇의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